또 정의로운 한국의 국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애국가는 장소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그 연단을 무대 가운데로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동아시아 미래대단 주최 대한민국 현지와 미래를 그리다 강연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동아시아 미래대단 임성훈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양각지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정우찬 총님께서 강연하신다고 그러니까 또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많이 감사하고 또 보람도 느낍니다.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소개해 드려야 되고, 하지만 시간 관계상 좀 중요한 분들만 소개해 드린 점을 양해 바라고요. 혹시 또 제가 소개하면서 빠진 분이 계시면 성학교 상임 고문님께서 추가로 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송태호 전 문화체육부 장관님 참석하겠습니다. 박공석 부총리님 안 오셨죠? 임노빈 전 세계 도자기 엑스포대단 대표이사님 숙제지휘 유영록 전 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인권 전 성남부시장님 아까 오셨다 가신 것 같습니다. 윤동환 전 강진 군수님 멀리서 강진에서 정우환 선생님, 김병민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우리 조용술 국민의힘 고향을 당협위원장 선정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최혁 전 바른미래당 항공 및 해상안전 특별위원장을 참석하셨습니다.
박금산 뉴혁신 리더스 포럼 상임 대표님 통과됐습니다. 바로 뒤에 앉아 계십니다. 한지호 신문명 정책연구원장님 통과됐습니다. 형질립 전 해병대 춘장 선생님 통과, 저 뒤에 계십니다. 고화승 시민일보 주필립 통과됐습니다. 오늘 또 귀한분들이 오셨는데요. 박남 동아TV 대표 이사님 통과했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전규열 요시안 대표님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요즘에 이제 항공우주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쪽을 이루어진 김도환 박사님, 지금은 한국 시니어 과학기술인 협회 이사님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균 회장님 통과하셨습니다. 장순근 박사님 통과하셨습니다. 음재용 선진화운동중앙회 이사장님 통과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정두영 꽃체험 심리상담소 원장님 통과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에도 지금 많은 분이 계십니다만 혹시 빠진 분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영학계에서 많이 오시고 또 특히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넓은 생태계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한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자는 주제로 좀 꾸준하게 우리나라의 주요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차로 우리 정원찬 총리님을 모시고 한국 경제, 동반 성장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원래 공학을 전공했지만 공학도로 있다가 공학 쪽에 있다가 40대 중반에 경제학에 입문을 해서 한 20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정원찬 총리께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거시경제 쪽에 공부하시고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정원찬 총리는 책으로 굉장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청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시고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혜와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좋은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미국과의 관세 인상에 의한 협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 내용이 문서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 불안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언론사 보셨지만 오늘 조지아주 현대와 현대공장과 LG 엔솔 종업원들을 갖다가 급격하게 거의 저도 TV에 보니까 손목, 발목 다 세살적으로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앞으로 풀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믿을 수는 없고요. 아마 미국이 한국과 구체적인 협상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짜오첸코스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중국의 전승절 60주년인가요? 기념 행사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가 아주 떨떠 뭉치고 특히 트럼프가 굉장히 강경주의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미 연합 세력이 되는 거.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지 않는가. 그래서 총리님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다른 중요한 흐름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공급망 패권 다툼에서 관련 경제 냉전, 과거에는 이데올로기적 냉전이었다면 지금은 경제 냉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저와 같이 사실은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굉장히 서구를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 대외 의존도가 무역 비중의 GDP를 100%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또 굉장히 어려움을 취하고 또 수출은 갈수록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그렇다면 국내적으로는 사실 이정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금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tổng 총님께서 아마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재정을 투입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서 정말로 확장 정책이 8.1% 이랬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선순환 구조를 이해해 줄 수 있는지 혹시 말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핵심적으로 이번 확장 재정에서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AI와 AI 그다음에 R&D 예산 들리고 신산업에 투자를 해서 이제 선순환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흐름인데 저는 이제 사실 공학 쪽에 계속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성공하려면은 결국은 규제개혁 어떤 기반이 조성돼야 하는데 과연 지금 굉장히 경직된 체제에서 의구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이제 확장 재정 정책이 만약에 선순환 구조로 가지 못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되고 또 어떻게 될지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정원찬 총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좋은 지혜와 해안을 가지신 얘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경제학을 공부를 해서 많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좋은 시간 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이사장님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저도 뭐 사회자로서 비슷한 고민, 염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또 오신 분들 다 같은 비슷한 마음으로 함께 정 총리님의 말씀 듣고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동아시아 미래재단 손학규 상임고문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원찬 총리께서 강을 만들어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경양각지에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관영 노위원회 한영표 선생에서 노래하는 것이 문재용 목사님 아까 소개했네. 예. 문재용 목사님 우리나라 기업이야 될 것입니다. 강광일 선생님 아까 이분은 우리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예요. 제주도에 제주에도 나가 있는데 세계 제주인 모임 회장을 하셨습니다. 오늘 장례식 저분은 저하고 정치학과 동기인데 시인입니다. 고등학교 동기들이 많이 오셨는데 정의태 산학회 회장, 김종근, 조경원, 무신코퍼레이션에서 박미식 회장, 그리고 우리 정원찬 총경을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서울동대 교수 이순국 교수.
아무래도 제가 친구들이 아예 신식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셨는데 다 아이들이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늘 아침 깜짝 놀랐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 300명을 체포를 해서 수용시설에 구금을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어마무시해요. 쇠산 기술로 묻고 발도 수용시설 여건도 아주 열악하고 그리고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해서 만든 배터리 공장의 조기 건설을 위해서 또 미국 비자가 복잡하니까 임시 관광 비자로 가서 며칠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민 거기만 근데 이게 그냥 인권 문제나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여기서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많이 걱정을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는 잘 됐다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 피스메이커야. 피스메이커. 참 골프 코스를 만들어서 내가 가서 골프 치게 했다가 사인펜 아주 뭐 분위기 와서 아주 다 풀어진 줄 알았어.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아니 15%로 완전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그 행정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본은 바로 며칠 전에 그래서 15%가 됐는데 우리는 25% 내자면서 완전히 거기에다가 3,500억 불 우리나라 장관은 그거 다 우리가 은행 금융사업 그쪽에서 그 90%를 거다 말이 틀려지는 겁니다. 유진 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우리 기업이 1,500억 불을 추가로 투자한다. 삼성전자 45억, 현대차는 45조, 현대차 35조, 또 대한항공에서는 보잉을 103개나 분리해서 70조. 그걸 전부 다 합치면 12,500조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버지아주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체포하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유민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앞으로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냥 와서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도 다 미국 사람이잖아. 너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여기다가 전수해라. 그 기술이 생산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설계 기술까지도 요구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아주 대한민국을 구제로 대통령 갖고 노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수준이 어렵죠. 서민 경제 어렵다. 박쥐 가격이 그 이자 없어요. 경제 성장률이 0.9%인데 한국은행이 0.8%가 그런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말도 못하고 앞으로 삼성전자다, 현대차다, SK다 이런 대규모 공장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생산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고 여기서 제대로 기술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을지. 이번 현대차 배터리 공장의 공장들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인 중도적 실용주의를 그런 기업도 돕겠다. 또 노동조합도 돕겠다. 그러는데 그 최근에 내년도 예산이 729조가 나왔어요. 내년도가 끝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1,400조가 넘어서 GDP의 51.6%가 된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려면 돈을 주고 씨를 사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그 프레임이 제대로 먹혀 들어갈 수 있을지 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란봉투법 또 신상법을 개정했는데 노란봉투법을 아시지만 워낙은 노조가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이런 정도로 시작했던 것이 하청노조가 본청업체를 상대로 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쟁의의 범위도 그냥 단순히 노동인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영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이런 게 됩니다. 사법 개정안에서 이 단순히 기업 주관을 위해서 경영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소액 주주가 대기업의 경영을 이런 것까지 해서 상당히 심각한데 이 근래에는 산재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으니까 산재가 발생하는 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 있고 또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공포를 놓고 그러니까 기업이 숨을 못 쉬게 만들면서 기업을 지원한다.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요즘 언론에 보면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오죠. 중국 기업가 들어서갖고 아니 그간에 봐야겠다.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하는 중국은 그걸 보면서 저는 그때 중국 기술 발전이 빨리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기술 우위가 있고 민족 우위가 있고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에서 오픈 AI가 챗GPT를 만드는데 딥시크로 나왔고 지금 세계에서 자율주행차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들어오는 거의 중국이죠. 태양광판에 전부 다 중국.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첨단 기술 반도체를 이루어서 AI 쪽에 새로운 기술이 논문이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인용 횟수가 더 많아지.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저는 키스트를 방문하고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박정희 죽을 때까지 오직 제 목표는 타도 박정희, 타도 독재 유신 철폐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되고 키스트를 방문하면서 박정희가 우리나라 미래를 보고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구나. 존슨이 돈 줄 때 뭐 했을까 그런다 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무슨 고속도로다 뭐다 근데 키스트를 만들겠다. 그리고 키스트에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학자들 그런 사람 높은 보급 주고 집 주고 학교 자녀들 학교 잘 다니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느냐? 이 한 사람 갖고 물론 대통령이 LG AI 연구소장을 과기부 장관을 시키고 또 네이버의 AI 총괄센터장을 과학수석으로
막 이제 수석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교육부 장관 보세요. 아마 이제 그냥 그 국회에서 통과 안 해도 임명할 겁니다. 최교진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전 교수를 무시하는 거나 뭐 중고등학교 교사 출신을 뭐 나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의 과제가 뭐냐? 인재 양성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가, 그게 의문이 가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노동부 장관 김영훈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압니다. 참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금 과제는 노동인권, 이거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우리 그동안 많이 축적이 돼서 노조의 힘부터 강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꾸래요. 당연하죠. 노조 출신인데. 그러면서 이 산재 나는 기업을 몸은 낫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시대가 도래가 됐고 국제적으로는 동맹이 해체되고 이념과 가치가 약해지고 오직 우리나라 이런 개별 국가 위주의 경제로 이렇게 재편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AI 시대가 새로이 도래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생산력,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정부와 이 정부의 지도자들이 과거 시계 80년대, 90년대 시기에 기업과 노동의 갈등, 여기서 노조의 역할과 힘을 더 키워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정원찬 총리께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의 스승이 조순 부총리, 그분은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한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철학으로 해서 세계 정말 경륜가인데 그분한테서 직접 배우고 그분이 정원찬 총리 학교 때부터 공부를 이끌어주고 유학을 가게 하고 거기서 이 박사학위를 받는데 박사학위 받기 전에 석사학위를 좀 빨리 하려고 저는 이분 양력을 보고 이거 무슨 대학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조순 총리가 직접 잘하는 교수한테 교육을 시켜서 1년 만에 석사를 받고 바로 박사학위를 프린스턴 가서 받게 하는. 근데 이분은 경제학 쪽으로도 그래서 경제학 원론이 지금 40몇 판이 나왔습니까? 조순 총리하고 공조로 이렇게 우리나라 아주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 되는데, 근데 국무총리가 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곳을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동반 성장을 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단순히 나눔의 경제가 아니라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훌륭한 이론을 갖고 계신데 오늘 여러분께 그런 이론의 교훈을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정원찬 총리께서 겸손하셔서 되도록 그런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겠지만 만미 경제, 우리 경제 현실 이런 데 대해서도 좋은 말씀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손학규 대표님께서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공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지금 현 자금의 사태뿐만 아니라 중국의 추격 대표님께서는 이 말씀을 벌써 한 20년 전부터 계속 해오셨어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한국 교육의 과제는 결국 인재 양성이라는 말이 참 인상 깊게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강연자이신
정운찬 우리 국무총리님에 대한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경제, 동반성장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조문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총장님이 저 고등학교 이제 선배이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고 존경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저를 강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연히 최근에 자주 만나 뵙게 됐는데 강의 하라고 그러셔서 또 거역할 수 없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별로 할 말도 없습니다. 아마 곧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이 되시는지 빨리 제목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없이 그냥 한국경제, 동반성장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 이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3년 전에 쓴 책의 제목입니다. 3-4년 됐죠. 근데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보다 훨씬 더 수년 전에 동반성장은 사회주의적이다, 공산주의적이다 이런 건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고 그 전에는 동반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사회에서 있었는데 그 말씀 이후로는 그냥 매스컴이 냉담해져가지고서 동반성장 운동이 좀 주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일단 드렸는데 또 이 어떤 실무자께서 제목을 달라고 그럴 때는 마음이 좀 바뀌어서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책 제목이 가르치는 건 아주 광범위한 좀 철학적 역사적이고 제가 여러분께 나중에 드린 제목은 현재 한국 경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들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용은 똑같은 건데 사실 요새 유행이 PPT죠.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또 제 주변에 뭐 조교나 친구들한테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저는 PPT는 금방 순간적인 이해는 될지 모르지만 오래오래 남으려면 역시 글로 해야 되고 글을 읽고 좀 생각을 해야 오래오래 남지 그냥 PPT는 오래 남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직도 PPT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두 편의 글이 있는데 한 편은 동반성장은 시대정신이라고 이거는 제가 외부 강의할 때 쓰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부교재로 또 하나는 이번에는 혁신 그리고 동반성장입니다. 동반성장은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선 빨리 이 어려움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결국 동반성장밖에 없다 하는 것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혁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혁신의 조건은 뭐고 혁신의 방향은 무엇일 것인가 해놓은 것입니까? 제가 여기서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므로 대체로 생각나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여기서 저한테 궁금한 걸 질문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무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국 경제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현재 한국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우선 한국 경제는 지금 굉장히 큰 경제가 됐습니다. 아주 크지 않으면 미국이 저렇게 저희들한테 이런저런 간섭도 안 할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커졌는데 커진 증거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는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세상에 7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빼고
거기다 카나다를 집어넣으면 그게 G7이에요. 그게 우리도 이제 G7 가까이 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죠. 굉장히 큰 업적입니다. 사실 이거는 2008년에 제가 대학원 다니던 프린스톤에 안식년을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그 전에 부총리 하시던 이헌재 선배님을 만나가 나라 걱정을 하던 중에 제가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아서 기가 죽었고, 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또 기가 죽으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한국민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던 중에 한국이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당시로서는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 3만 달러에 근접한 나라로 완화시켰어요. 지금 이제 3만 달러라고 하지만 그 당시 2만 몇 달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인구가 5천만에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에 근접한 7나라는 7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3만 달러 넘어서 이제 막 먹고 50-30 클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은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인구가 4천만 명이 넘어도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인구가 4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의 나라가 아까 그 7나라가 스페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0-30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2018년인가 19년인가 좋아하던 중에 카나다의 토론토 대학에서 와서 세미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따 말씀드릴 겨를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어릴 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프랭크 스코필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명 석호필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의 표시로 서울대학 총장 때부터 이런저런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 알고 나서 토론토 대학에서 와서 강의를 하라고 해서 Dr. Schofield and Fighting Inequality in Korea 이런 제목의 그 말씀을 나눴는데, 앞에 이제 한국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7대 강국이 됐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면서 그럼 너희가 G7 국가란 말이냐 그래서 거기까지 나갔는데 너무 나간 것 같긴 하지만 물러서기도 뭐해서 according to my definition 됐어요. 네, 정의는 그렇다. 그랬더니 what's your definition? 그래서 내 definition에 의하면 50-30 클럽 정도 돼야 G7 국가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했더니, 어떤 교수가 또 질문하기를 카나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마이 데피니션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동양 사람이 What about China? 차이나는 어떠냐. 그래서 중국은 인구가 13억인지 14억인지 15억인지 아무도 모를 정도이지만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데 1인당 소득은 10,000달러밖에 안 된다. 당시로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G7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70년대 초반에 세계 경제가 미국 1국 체제를 벗어나서 여러 나라가 나도 잘났다 저도 잘났다 할 무렵에, 그러면은 앞으로 세계 경제 질서에 관한 논의나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은 누가 할 것이냐, 미국 혼자서 할 것이냐 아니라 같이 하자 해서 생긴 게 G7입니다. 그룹 7이라고 그럴까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 카나다이지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잘했다는 얘기는 잘못했어요. 너무 오버한 것 같긴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디 통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공식 문서에 나온 거는 아닙니다. UN 통계도 안 나오고 아무 데도 안 나오지만 이 숫자를 내가 걸고 한국이 큰 나라가 됐다 그러면 계속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거는 있어요. 우리가 큰 나라라는 인정은 아니지만 잘 사는 나라다 인정을 받았죠. 지금 웅크타드라고 있어요. UNCTAD, UN 무역 개발 회의라는 데서는
세계 각국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인데 A그룹은 아시아, 아프리카, B그룹은 북미, 서구, 대양주, C그룹은 중남미, D그룹은 동부아파. 그럼 세상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상 국가들이. 우리는 당연히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로 A그룹에 꼈었는데 2019년에 2019년 맞죠? 2019년도 20년 전후에 처음으로 한국을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옮겨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미, 서구, 대양주 그룹에 넣어줬죠. 일본은 물론 그 전부터 B그룹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현재 한국이 경제가 상당히 컸구나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밝은 면이 있었지만 또 어두운 면이 지금 있어요. 이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저성장 궤도에 들어가 버렸어요. 벌써 한국 경제는 저성장 궤도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죠. 90년대 60, 70년대는 20% 성장했고 80년대에도 8% 성장했는데 90년대 들어와서 이제는 성장의 속도가 아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별로 하면은 김영삼 정부 때는 그 경제 성장률이 평균 6%였습니다. 그래서 6%는 10년 장기 평균 성장률이죠. 그 해 성장률 플러스 과거 5년, 나중 5년 대답한 건데 김영삼 정부는 6%, 김대중 정부는 5%, 노무현 정부는 4%, 이명박 정부는 3%, 박근혜 정부는 2%까지 가고 문재인 정부는 좀 1점 얼마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1차 들까 말까 할 정도니까 김영삼 정부 이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졌어요. 6, 5, 4, 3, 2, 1까지 가고 지금 이제 잘못하다가는 금년대 이제 문재인 때만 해도 1은 넘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0점 얼마가 될까봐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저성장 궤도에 들어갔다. 과거에 굉장히 빨리 성장해서 세계의 큰 나라가 됐는데 지금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작은 생산, 작은 소득이 아주 균등하게 국민들한테 분배된다면 글쎄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분배 상황이 아주 나빠요 지금. 미국만큼이나 나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쁜 증거를 대자면은 소득으로 보자면 소득 전체 1%의 상위 소득자가 1%의 소득자가 얻는 소득이 아마 14.7% 해마다 조금 다르지만 15% 좌우입니다. 제일 돈 잘 버는 1%가 전체 소득의 15%를 가져간다 그러면 사실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구나 느낌이 들면서도 또 머릿속에 다른 한편으로는 부자들은 뭐 이병이다, 구강모다, 최태원이다, 정의선이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글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인구가 5천만이니까 1%라고 하는 거는 가족까지 다 합해서 50만 명의 사람이 50만 명의 가족원들이 15% 가져가는 건데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보다 더 큰 거는 그 다음에 훨씬 느끼는 거가 전체 상위 10% 소득을 제일 많이 올리는 10% 사람이 전체 소득의 47%, 8% 가져갑니다. 그걸 조금 올리면 47, 88%면 50%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10%가 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반을 90%가 나눠 갖는다 하면은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 경제는 현재 저성장, 양화 이런 경제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경제 원론을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경제를 마치 숲이라고 보고 그 숲을
망원경으로 바라보듯이 경제를 바라보는 것을 거시경제학이라고 그러고, 또 숲을 구성하는 나무 하나하나와 나무와 나무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이시경제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거시경제적으로 경제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생산력이 계속 확장돼야 돼요. 근데 생산력이 확장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생산 능력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산 능력이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생산 능력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을 누가 사줘야 돼요. 누가 사주냐면은 가게가 소비를 통해서, 또 다른 기업들이 자본재를 살려고, 또 외국 사람들이 사주고 하는 것이 아주 활발해져야 됩니다. 공급 측에서 투자가 계속 늘어야 되고, 수요 측면에서는 가게의 소비, 또 다른 기업의 투자,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수입, 이것이 투자해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잘 만든 다음에는 hun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정부 정책을 통해서나 우리 국민의 공통적인 힘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투자가 늘어나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가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국 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투자도 부진, 여기서 투자는 아파트 투자는 뺀 겁니다. 설비 투자도 부진, 가계로부터의 수입도 부진한 게 과거 30여 년 동안의 현실입니다. 근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어려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도 부진, 소비도 부진하면 왜 투자가 부진한가? 왜 소비가 부진한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투자는 누가 하죠? 기업이 하죠.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죠. 대기업은 왜 투자를 안 하냐? 중소기업은 왜 투자를 안 하냐 하면은,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정말로 많아요.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한국같이 큰 나라의 대기업이라면은 투자를 하려면, 설비 투자를 하려면 첨단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국은 첨단 핵심 기술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돈 아주 많아요. 돈 많은 건 여러분들이 다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10대 그룹이 아마 최근 통계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1000조 원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돈 1000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우리 기업은요 앞으로 50조 여기 투자할 거예요. 또 다른 기업은 70조. 다 들어보셨죠? 그러다가 바이든 대통령 오니까 그보다 더 크게 막 베팅하듯이 하대요. 그때는 또 이해가 된 게, 뭐 미국에 투자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 각 기업들이 아마 바이든이 미국에 투자하면 특혜를 준다고 할 때는 삼성 같은 데 100조 넘어 투자한다고 이미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투자 계획이라고 하는 건 전부 립서비스가 많았어요. 다 그냥 대통령이 취임하셨는데 기쁘게 해드려야지, 바이든이 뭐 투자하면 돕다는데 우리도 한번 불러보자, 그런 면이 저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이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냐, 윤석열 이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냐, 별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돈은 그렇게 많다고 치고 첨단 핵심 기술이 왜 부족해? 한국의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및 개발의 지출은요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5등,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함께 1, 2등을 다투는 나라입니다. 근데 왜 첨단 핵심 기술이 부족해? 여기에 대한 답은요, R&D 지출이, R 지출은 별로 없고 D 지출인 겁니다. D에 지출하니까 카팅 에지 테크놀로지, 첨단 핵심 기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그 알량한 R도 외국에서 한국 경제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 R이 진정한 리서치가 아니라 리파인먼트에 불과하다. 남의 아이디어 손다듬기지, 한국에는 펀더멘털한 리서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지만 투자할 데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덧붙여갖고 투자 카팅 에지 테크놀로지 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IMF로부터 구제 금융 받은 이후에 너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김영삼 정부 때만 해도 투자해, 돈 내줄게, 은행들한테 돈 대주라고 할게. 은행들 보고는 누구 투자는 한다고 나오면 돈 대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때 과잉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 과잉 투자 결과 IMF로부터 그 구제 금융을 받았다고 따져 틀린 거는 아닌데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제 조심스러워진 거죠. 그 IMF 때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재벌 2세, 3세들이 아주 과거에 비해서 그 소심해진 거죠. 그래서 소극적이기도 하고 투자 감도 없고 또 이딴 투자도 소극적에 대해서 이런 투자가 덜 이루어졌는데 어떻든 시간에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되는 거고 중소기업은 최고급 기술은 아니라 할지라도 투자할 때는 많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 돈은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다. 중소기업 투자할 때는 많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개별 기업들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을 보고 뭐 하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책은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들 보고는 앞으로 그 D에서 R로 리파이먼트에서 리서치도 좀 바꾸도록 당신들이 노력하죠. 정부도 좀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 중소기업들한테 대해서는 대기업 보고 당신들 돈 남은 거 중소기업에 좀 돌려주면 어때? 근데 강제로 돌리라는 것이 아니야.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초과이익 공유가 하나의 방법이다. 당신들 이익이 너무 많이 남는다. 네가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좀 이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동반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었어요. 2010년부터 2010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초대 동반성장 위원장이었죠. 그래서 2010년 11월 13일에 첫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우연히 재벌 그룹들의 재무제표를 봤는데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를 봤더니 그 영업수익률이 9%예요. 9.2%. 거기에 협력업체 어떤 하나는 2.8%예요. 그래서 이거 그 대기업이 1%만 양보하면 이쪽은 2.8이 3으로 가고 4로 가고 더 커지면 5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이것 좀 양보하지 그랬어요. 1%만 양보하세요. 그랬더니 그 대기업의 돈 사장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그것만 해줘도요. 2.8만 줘도요. 밥 먹고요. 애들 학교 다 보내고요. 유학까지 보내고요. 우리 대기업들은 주말에 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중소기업들은 가서 골프 치고 있는 거 아세요? 뿐만 아니라 한 마디 더 하대요. 한국의 골프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중소기업 사장님, 사모님들이 주말 골프를 치기 때문에 주말까지 골프장이 자유지되는 겁니다. 그 말에 진위는 떠나서 대기업들의 마인드가 그렇게밖에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들이 벌어갖고 9.9% 때문에 저 사람들은 뭐 덜 벌어서 3%인 거 아니냐 이게 따져볼 수 있는데 그 뒷면을 봐야 돼요. 이익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대기업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수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익이 나오는 건데 그때 비용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을 사는 거예요.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을 사갖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테크놀로지를 집어넣어서 물건을 만드는 건데 그때 바로 납품과 후려치기가 심하게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쭉 있어왔던 건데 요새는 거치기 안 하고 세련되게 한다고 그러지만 매 4분기마다 납품가를 후려칩니다. 5% 10%막 후려치죠. 근데 과거에는 대기업의 부장이 전화가 와갖고
중소기업 사장한테 이번에 15%입니다. 끝인데 요새는 이 동반성장 분위기가 좀 분위기여서 그런지 그래도 임원이 나와서 이쪽 중소기업 사장 보고 아이 저 이거는 한 10%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세련되긴 했지만 아직도 후려치는데 그 많이 후려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서 이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좌스테파이 시키는 건 뭐냐면은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은 이후에 이게 정당화됐지만 그 정당화는 뭐냐면 500억 달러를 IMF로부터 뽑아왔는데 이거 갚으려면은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출 많이 하려면 수출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수출값을 내리려면은 납품가도 내려야 되고 전기값, 수도값, 이자를 다 낮춰야 되는데 다른 건 낮출 길이 없어요. 납품가 후려치는 게 제일 쉬운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납품가 후려치기가 아주 영어로 프레벌런트하게 되어갖고 아직도 저 대기업의 이익률은 9%, 이쪽은 3차 좀 개선됐어요. 4% 가까이 되었고 그래서 2배 이상 날 정도 되니까 당신들 이걸 강제로 뭐 그 효과이익 난 걸 갖다가 저쪽에 꼭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 당신들도 좋은 부품을 받을 수 있고 수출도 더 하고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저 설득을 하려고 해보는데 말 안 들어요. 아이 뭐 우리 잘 나가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논리가 미국도 안 하는데 아까 제가 초과이익 공유를 한번 해보라고 했던 회장님이 나오셔서 아까 마찬가지 말씀드린 이거 자본주의 용어야? 사회주의 용어야? 공산주의 용어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그거는 정말로 무식한 얘기입니다. 이익 공유가 최초로 이루어진 거는 할리우드입니다. 여러분 할리우드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거기서 할리우드는 아주 완전히 이익 공유를 합니다. 영화를 만들 때 제작자가 배우 필요하죠, 감독 필요하죠, 배급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화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저 사람들을 고용하려면 얼마큼 밥 먹을 거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저 국민학교 때부터 들어온 단어 개런티가 그거예요. 개런티 해줄게. 그 정확한 이름은 러닝 개런티입니다. 러닝 개런티 다 줄게. 남으면 대박 나면 다 나눠줄 거야. 이게 프로핏 쉐어링하는 겁니다. 프로핏 쉐어링이 영어로 있는데 어떻게 한 번도 말을 못 들어봤다고 하는지 저는 그때 이해가 안 갔는데 두 번째는요. 프로핏 쉐어링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미국 스포츠 얼마큼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야구는 뭐 너무 좋아해서 박사학위도 1년 늦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 야구보다 더 더 인기 있는 거는 미식 축구입니다. NFL, 내셔널 풋볼 리그라고 하는 거는요. 60년대까지 정말로 죽을 쓰다가 32개 팀인데 69년에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갖고 70년도부터 여태까지 그 프로핏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레비뉴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익 공유가 아니라 수익 공유까지 간 거죠. 수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수익의 대부분은 중개료예요. 전부 중앙집권 시켜갖고 32분의 1을 나눠주고 라이선싱이라는 말씀 하시죠? 특허, 그 다음에 머천다이싱이라는 이대호 유니폼 파는 게 머천다이싱이고 라이선싱은 저 야구에 관한 모든 것은 KBO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라이선싱인데 그 입장료만은 60%를 홈팀이 가져가지고 40%는 중앙, 라이선싱 중앙, 머천다이싱 중앙, 중개도 다 추정해갖고 32분의 1을 나눠줘요. 프로핏을 시행하는 것을 넘어서 레비뉴, 수익을 갖다가 나눠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NFL은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스포츠고 정말로 좋은 건 NFL은 연속해서 우승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 팀이. 누가 뭐 룰이 아니고요. 각 팀의 기량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연속해서 우승할 수가 없죠. 축구는. 야구는 가끔 있는데 축구는 없을 정도로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본 일 없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도 한번 대기업이 프로핏이 많이 나오면 조금 그냥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당신들하고 협력하는 중소기업한테 좀 나눠주면 중소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돈 없어서 투자 못하는데 그 돈이 좀 오면은 그걸로 투자하죠. 투자하면 생산 늘죠. 생산 늘면 고용 늘죠. 고용 늘면 소득 늘죠.
소득 늘면 이제 소비 늘죠. 소비 늘면은 그것 자체로서 좋지만 또 물건을 더 만들려고 투자도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성장 궤도를 적어도 단기에서 좀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 연결고리에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기업 수로 99% 플러스 알파고 고용으로 84%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여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저 분배도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있을 때 제시했던 건데 하도 반박이 많아서 못해먹겠다고 그러고 그만두고 동반성장 연구소를 2012년에 만들어갖고 13년 동안 하고 있는데, 단기에는 하여간 돈이 중소기업으로 좀 흘러들어가게 하자. 대기업 돈 많이 남으면 좀 조금 주어라. 그냥 주라는 게 아니라 당신 협력기업한테 줘. 그 다음에 대기업들 뭐 된장, 간장, 고추장, 레미콘, LED 조명 등 이런 데 들어오지 말아라. 좀 이미 들어온 데는 할 수 없다. 샘표 간장 우리 어릴 때부터도 맛이 좋아 뭐더라? 샘표 간장 광고도 있었잖아요. 그런 건 할 수 없. 새로는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게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고, 그렇게 해서 돈이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없었더라면, 선정이 없었더라면 대기업이 거기 들어가서 돈이 그리 빨리 들어갈 것 같다가 못하게 하고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자,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로 건설사 문제입니다. 건설 문제입니다만 정부가 발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 발주할 때 주로 대기업들한테 가져갑니다. 대기업 사람들, 저도 거기 정부에 있어봤지만 대기업들은 이 넥타이도 깨끗하게 말끔하게 하고 말도 잘하죠. 매너도 좋죠. 그럼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경쟁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대기업 사람, 정부가 만나는 사람은 중소기업은 만날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 사람들이 정부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래도 뭐 스카이 대학 나왔다, 뭐 집에 여유도 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정부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정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만나니까 대기업 위주로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정부가 여러 가지 발주를 할 때 대기업으로 많이 들어가면 그 대기업은 자기 손도 안 돼요. 그리고 자기 계열 기업한테 다 주기 때문에 이 일은 중소기업들이 하고 돈은 결국 대기업들이 먹는 건데, 그거를 뭐 전혀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일의 퀄리티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비슷비슷하면은 중소기업에 주장을 해서, 지금은 모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20억 미만의 사업은 중소기업에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또 하나는 중소기업으로의 직접 발주, 또 하나는 초과이익 공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단기에 저성장 트렌드를 또 분배 개선을 저성장 트렌드도 막고 분배 악화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이 그 동반성장의 단기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미국에서는 제조업에서도 여러분들 에어컨 누가 하죠? 캐리어요. 캐리어라는 에어컨 있죠. 자동차 크라이슬러 있죠. 뭐 비행기 부품 롤스로이스 있죠. 이런 또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것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동반 성장하는 예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걸 한번 배워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시간이 많이 가서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중기 정책은 역시 저기를 가야 돼요. 중소기업이 강화해서 정정당당하게 대기업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제대로 해갖고 수출도 자기 물건을 국내 기업한테 팔 것이 아니라 아예 직접 외국에 나가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튼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가야 돼요. 근데 안 갑니다, 사람 안 가고. 왜 안 갑니까? 종전에는 동탄 이남은 안 간다 그러더니 이제는 탕정 이남은 안 간다 그래요. 학교 졸업생들이. 그 밑으로 가면 월급도 작고 재미도 없고 어떻게 가냐. 그래서 이것도 중소기업의 월급을 정부가 맡을 수는 없지만 그 심지어 탕정 이하에 가더라도 각종 문화시설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자본이 아니 사회적 비용이 필요할 텐데 정부가 직접 월급은 모르더라도 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부근에 있는 저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걸 좀 해줘서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가도록 유도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역시 장기적인 겁니다. 장기적으로 결국은 저 기술 개발을 하도록 해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D에서 R로 리파인먼트에서 리스로 가야 되지만 그러자면은 대학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불러내야 되고 또 기업이 대기업 자체 또 중소기업에서 R&D 지출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다 동의하시죠? 근데 대학 교육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서울대학 총장을 4년이나 했고 저만큼 죄송합니다. 서울대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저만큼 열심히 일한 대학 총장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니 정말로 서울대 총장도 그렇고 전체 대학 총장으로서도 그럼 몇 가지 말씀만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집 짓는 거 말고 현금만 1,600억 모았습니다. 1,600억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세요? 1억을 훨씬 넘는 돈, 1억 달러를 훨씬 넘는 거예요. 맞죠? 1억 달러죠? 미국에서도 1년에, 아니 4년 동안이지만 그 한 총장이 저 1억 달러 모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름이 또 운천이잖아요. 제가 총장, 제가 너무 잡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총장이 되자마자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전화로 한 적도 없는 이건희 삼성 회장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같이 저녁 먹자고. 부부 동반으로. 이 양반이 나를 왜 이렇게 보나. 내가 90년대에 재벌 비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삼성 비판은 확실하게 했죠. 자동차 산업 들어가지 말라고. 현대 중앙인대하고 또 대우. 근데 삼성까지 들어가 갖고 자동차 시장에 포화되면 어떻게 되냐. 가서 들어가는 건 개별적인 차원에서 좋은데 나라 전체를 봐서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자원 낭비가 아니겠냐. 그래서 삼성이 대구의 상용차, 부산의 승용차까지 갖고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농담에서 속으로 야 울어야 젖준다더니 내가 많이 울어서 불러갖고 젖을 주려고 그러나 그래갖고 갔죠 뭐. 이건희 회장께서 사시는 자택이 어딘지 모르 한남동인지 어딘지 거기 있어요. 그 성지문이라고 그러던가.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저희 집사람과 갔더니 홍나희 여사도 계시고 이학수 부회장도 계시고 이재용 씨도 있고 그래갖고 저는 잘 먹었는데 저쪽 가서 얘기합시다라고 밑에 가서 차 마시고 있는데 그분이 저보고 앞으로 서울대학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다 준비하고 갔습니다. 우선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은 척하고 서울대학을 지금부터 더 좋은 대학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대학으로 만들자는 말씀입니다.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소수 정예로 하겠습니다. 서울대학 정원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4,000명 뽑는 대학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하버드 2,000명, 예일, 프린스턴 1,500 내지 2,000, 콜롬비아는 1,500, 그 당시에 시카고 1,000, 칼텍 500. 그래갖고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열대 대학이 1년에 뽑는 게 10,000명도 안 돼요. 우리는 80년대 초반에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는 민심을 살라고 대학 정원을 2배로 늘리고 졸업 정원제 한다고 곱하기 또 1.3배를 해갖고 경제과 정원이 85명이었는데 2배 가니까 170명, 1.3배에서 85명 뽑기 221명 뽑고 서울대도 당시에 6,000몇 명을 뽑고 맞죠? 그다음 고대한대 마찬가지에서 1년에 2만 명을 더 뽑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예로 한다. 일단 정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3,000명으로. 아니 지 손으로 정원 줄인 대학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이들이 교육부에서 신나갖고 이렇게 앞서가는 대학은 보조금 주겠다고 나니까 사람들 의심을 하는 거예요. 교육부하고 짜고
교육 구조 개편한답시고 정원을 주인다. 뭐 욕은 좀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욕 먹죠. 어떻게 욕 먹냐면은 1000명을 줄여서 등록금 수입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직까지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즉 세인데 서울대학의 세를 줄이려고 그러냐. 너 서울대학 나왔어 어디 나왔어?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비밀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또 그 돈 갖다가 교수 월급 올려주고 저 무주택 교수를 해서 교수 아파트에서 한 250가구 지어주고 저 선배님 그때 농가대 학장이셨어요. 그렇게 해주고 저희들이 어떤 건설업체가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경쟁 입찰했거든요. 안 내주니까 그때 교수 아파트 칠 때 정운찬 총장이 나중에 정치하려고 30억 비자금을 모아뒀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래요. 저는 정말 거의 도장도 안 찍어봤어요. 그때 도장 찍는 거하고 안 찍는 거하고 돈 먹는 게 무슨 차이가 있었을 때까지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원을 줄여서 소수정예 학교로만 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기초를 튼튼하게 된 기초. 그래서 기초교육원도 만들고 지금 서울대학에서 학부대학 만든다는 게 다 그것에 기초를 해갖고 된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다양화. 다양화가 창의성의 필요 조건은 아닐지 모르지만 다양하게 되면 다양하게 되면 창의성이 좀 늘어난다고 다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입학할 때 지역균형 선발제를 채택했죠. 총장 되자마자 또 어떤 기자한테 걸려 들어가갖고 앞으로 입학 제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 할당제를 우선 할 겁니다. 지역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230몇 개라는데 거기서 5명씩 추천하면 다 받고 나머지는 일반 전형으로 할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서울대학 교수한테 말하기도 전에 그게 신문에 방송에 막 나갔고 여기저기서 반대가 막 오고 특히 법대 교수들이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그래갖고 그렇게 안 하고 전국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3명 이내로 추천을 하면은 그 풀이 한 5,000명 되는데 그 5,000에서 1,000명을 뽑고 나머지는 일반 전형으로 뽑는 게 지역균형 선발제예요. 그랬더니 그때 학장님이 계셨는지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대학 학장이 이건 비밀입니다. 쓰레기들 데려다가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정말 서울대학교 학장이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경북 봉화에 봉화고등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전남 강진에 강진고등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거기 1등은 청담고등학교 1등한테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대고등학교 1등한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밀어붙여갖고 결국은 현재 지역균형 선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미국에 아까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등 잘해야 2,000명 뽑는다 그랬는데 철저히 쿼터 제도입니다. 지역균형 그때 33%인지 아닌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지역균형, 인종균형, 계층균형. 미국의 흑인이 10%니까 우리 대학교 10% 뽑아야지 하는 거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층균형. 오바마나 클린턴이 계층균형 없었으면 대통령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집이 가난한데도 학교에서 뽑아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의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사람이 시애틀에 사는데 아들이 중3 때 아이다호로 이사 갔습니다. 왜 이사 갔냐고 그랬더니 아이다호에 가서 1등하기가 시애틀에 있는 와싱턴주에서 1등하기보다 쉬우니까 간다고. 왜요? 근데 있어. 그들이 나중에 걔를 하버드를 집어넣고 다시 시애틀로 이사 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도 지금 지역에 가서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다양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국제화를 위해서 또 아직 죄송합니다. 열심히 대학 총장 때 일을 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어디까지 갔죠? 대학을 혁신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다양화 공채 또 하나는요. 이제 대학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육은요
저는 지덕체에서 채덕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병을 앓고 있어요. 심신의 병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저희 손녀 지금 늦게 나서 10살인데 매일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참 그때 내가 그거 잘했구나 했는데 저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강의할 때는 먼저 지덕체 아니면 채덕체 하고 다니는데 이걸 여러분 제가 이거는 또 어떻게 하게 됐냐면 대학 총장이 되자마자 그 사범대학 교수한테 내가 갑자기 총장이 돼서 큰일 났다. 총장한테 하려면 교육학을 좀 알아야 되는데 책을 좀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야 1690년대에 나온 존 로크라는 사람 있죠. L-O-C-K 그 사람이 무슨 책을 하나 갖다 줘요.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이라는 책을 갖다 준다. 제가 무슨 제주도 시간도 없는데 그걸 읽습니까? 우선 17세기 영어예요. 두 번째는 그 존 로크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17세기 정치 사상가로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의사입니다. 영국의 미국 식민지 경영까지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책이 영국의 상류층 자녀를 잘 교육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부탁을 받고 쓴 책인데 너무 어려워서 못하다가 10년 뒤에 2011년에 교육론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 나왔어요. 박혜원 역 비봉출판사에서 나오고 교육론. 여러분들 아직도 손자가 학교 다니는 사람들 있어서 그거 한번 사서 읽히세요. 이렇게 얘기 하고 나서는 출판사 사장이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또 선전하고 왔다는 경험을 다녔는데 그 책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692년에 나온 책입니다. 제1장은 신체의 건강에 관해서고 2장부터 19장까지 18개 장은 정말 다 있어요. 예절에 관해서 상벌에 관해서 체벌에 관해서 신세계에서 온 과일에 관해서 신약에 관해서 여러 개 다 18개 장은 덕육이고 20번째 장이라는 비로소 학습에 관해서 그러니까 신체의 건강에 관해서 학습에 관해서 중간에 덕육이 21장에 가갖고 해외 여행에 관해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덕체를 채덕치로 하는 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대학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 한번 보실까요? 22페이지에 22페이지, 23페이지에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너무 짧게 해놔서 이거 줄이고 제가 길게 쓰면 되는데 짧게 해놨습니다만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 한국경제 고도성장은 산업화 맞춤형 인재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혁신이 절실합니다. 첫째,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길러야 합니다. 지덕치 교육을 채덕치 교육으로 전환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창의력 함양입니다.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바로 새롭게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질문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학교 갔다 오는 자녀들한테요. 너 오늘 학교에서 질문했어? 네, 뭔데? 이런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학부형이 난 그 선생님 대답에 전적으로 공감이다, 전적으로 반대다, 반은 찬성, 반은 반대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딴 분야는 잘 몰라도 노벨 경제학 분야는요 70%가 유대인이 받았어요. 그 노벨상 받는 게 다 쟤들끼리 리그인 것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학교하고 가정에서 자꾸 질문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새는 좀 바뀌었겠지만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가정교사 할 때 보면 학생이 돌아오면 부모님이 먼저 물어보는 게 몇 등 했어? 뭐뭐뭐뭐뭐 몇 점 받았어?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질문하는 학교에서 물론이잖아요.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셋째는
이거는 제가 교육에 직접 전한 학생 수를 줄였다는 거고, 한국의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욕먹을 얘기지만 대학 수 확 줄여야 됩니다. 그 입학 정원도 다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서울대학에서 이렇게 욕을 먹었지만 딴 데서도 욕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만 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고 싶은 대학은 마음 놓고 나갈 수 있게끔 퇴로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요, 너 숭고한 정식으로 학교 만들었다고 큰 소리 치더니 왜 나가 안 돼? 그러는데 이제는요, 학교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만들어주든지 시멋대로 하라고 해갖고 자산 정리를 마음대로 하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공헌을 많이 했는데 그 자산을 자기가 정리하게 해야지 정부가 정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네 번째, 다양성을 포용하는 교육입니다. 내가 말씀드렸고요. 다섯째,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제가 버벅대죠. 저 말하는데 말을 잘 못해요. 어디서 출사하라고 해가지고 겁이 많습니다. 썩 가서 읽는데도 힘든데 안 보고 하라면 참 힘들지. 그 손학규 선배님 그냥 하나도 안 보고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만, 이게 언어 실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써야 돼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 지도자로서 위기 적응 능력과 역경 극복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지식은 언어, 즉 모국어 능력입니다. 언어 지식이 풍부해야 명료한 사고를 할 수 있고 남들을 설득하는 추론에 강하고, 그것이 문화 형성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언어는 간접 경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접 경험 지금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아니, 직접 경험을,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 제 손녀가 매일 이것만 보고 있어요. 4학년 아이가 국민학교. 야, 너 공부해 훌륭한 사람인데. 그랬더니, 아니, 인터넷 누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너 인터넷에서 무엇을 누를까는 공부해야 돼. 걔들이 그다음 또 아무 말도 못했는데, 하여튼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이제 앞으로 더욱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섯 번째는요, 참으로 이 슬픈 사실인데, 훌륭한 인재는 곧 훌륭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지식은 결국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에게 공동체 정신을 함양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하게 된 거는 각자가 다 더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들이 모두 다 공동체 정신이 있었잖아요. 중동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독일에 가서 돈을 현금해줘갖고 자기 부모 살게 하고 또 남동생들 대학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 정신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집에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집에 재산이 있는 사람 보면 안 싸우는 집이 없어요. 정말로 공동체 정신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 1,200만 원만 양보해도 쉽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잘할 데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전혀 공동체 정신이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 후배들이 선배들 눈치 봐가고 적당히 보이고 운동도 우기고 그런데 절대 선배들이 후배로 오히려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 이광환 감독이라고 아시죠? 중앙고등학교, LG 이런 데 감독하시던,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봉사를 서울대학교 야구부 감독했어요. 얼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대시문 나와서 운동장에 가서, 서울대학교 운동장은 얼마나 반반하겠습니까? 흙이 아주 나빠요. 가서 다 흙을 뿌리게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런 거를 보면 학생들이 이광환 선생님이 4시에 나오는 걸로 알면은 3시에 가서 지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감독이 다 하시면 그냥 그 다음에 가서 갈 정도로. 그래서 참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대학 교육을 더 참신하게 해갖고 R&D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야 되는 거고, 대기업에서와 정부에서 R&D 지출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다가 정부의 R&D 자금이 많잖아요. 그 R&D 자금을 대기업한테만 줄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이 대통령이 제 말씀을 많이
잘 들으셨어요. 이 대통령이 좋은 점 많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정말 무슨 좋은 점이냐면 경청. 어제 신문에 나온 조국 같은 경청 그런 거 말고요. 사진으로 보여줍니다. 정말 1시간, 2시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2010년 봄에 제가 좋아하는 중견 기업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중견 기업인이 그 당시 얼마 매출했냐면 7천억. 지금은 1조 원 정도 하는 중견기업인이 찾아왔고, 전국사관인데, 중총장, 나 이민 갈게요. 전북 말하고 충남 말하고 비슷하대요. 전 고향이 충남입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못 살겠어. 왜 못 살아? 너무해서. 뭘 너무요? 후려치기를 너무해서 못 살겠다. 저도 알았었지만 후려치기가 뭐예요? 아니 이렇게 탁상 공론하는 경제학자 놈들을 정부 요직에 앉히니까 이 나라가 영원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당장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님 중견기업인이 이민을 가겠다니 중소기업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소상공인은 오죽하겠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이 대통령이 영어를 좋아해요. 또 가끔 또 저를 맞춰갖고 아더바이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파탄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걸 1시간 반 동안 얘기했는데 그걸 받아갖고 뭐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이동관 홍보수석을 시켜갖고 알아봐서는 제 말이 옳다는 걸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생각해갖고 그해 9월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기로 청와대에서 결정하고 12월 13일에 발족된 게 동반성장위원회입니다. 저보고 초대위원장을 해서 싫다고 했더니 왜 싫냐고 그래서 아니 저 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놀았더니 좋던데 그랬더니 당신이 발제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해라고 학습시 거기 들어가갖고 들어갔는데요. 아까 그 대기업들이 정말로 마인드셋이 안 됐다고 그러지만 일생에 제일 고생한 게 오늘 1년 4개월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그 대통령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견제 방해. 딴 데서 얘기했으니까 신문에 나온 거니까 말해도 되죠. 제가 이익공유제 얘기했더니 홍준표 당시 당대표일 겁니다. 아마 그분이 총리께 나온 사람이 이렇게 급진 좌파적 사고를 들은지 모르겠다고 신문에 안 보니까 그다음에 제 후배라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저 홍준표 씨만큼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장관 되자마자 저희 오피스에 와갖고 앞으로 견마 지로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자기 고위 관료 대한민국에서 데려와 그러더니 2주일 후에 제가 중소기업 저가법정 발표했는데 총리 출신이라고 말이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던 대통령 실장 이분이 나가지 말아야지. 대통령 실장은요 제가 삼청동 입구에 있는 국제화랑에 2번이나 불렀어요. 대통령 백 믿고 그랬죠. 대통령한테 가서 이 인사와 이 인력과 이 예산으로는 일 못합니다. 그때 총리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예비비가 얼마나 많은데 갖다 써. 그 믿음을 갖고 대통령 실장을 국제화랑에 불러다가 저녁을 2번이나 설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공급 부담해서 못하겠어요. 그러더니 그해 2011년 10월 세계일보에다가 동반성장위에서 할 일이 많은데 왜 위원장은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이고 나서는 이제 동반성장위 함수 만들었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이 동반성장이라는 어휘는 그때 생겼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네. 근데 이제 동반성장이 그럼 뭔데?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해서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공정하게 나누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 철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얼마 전에 천안에 있는 상명대학 캠퍼스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준비하라고 했더니 어떤 쪽거리를 잘 쓰시고 어떤 정말 이쁘게 꾸며
오신 어떤 할머니가 오늘 다 좋은데 더불어가 싫습니다. 더불어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한 20초인가 있다 이쪽에서 우리 아는 사람이 아이 더불어 민주당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정도로 됐습니다. 더불어 성장하고 뭐가 나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여기는 정말로 다 이해하실 분들이 오셔서 그냥 더불어 있지만 함께 성장하고 공정하게 나눠서 바꿔서 얘기하고 다닐 정도 있는데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공정하게 나눠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뭐 운동이나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 함께 나눈다 하니까 그냥 또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자 이렇게 얘기해서 있는 사람도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무슨 자본주의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지금까지 분배가 누가 봐도 불공정한 것 같아서 이 분배의 공정성을 좀 늘리자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현재 한국의 GDP가 100이고 부자한테 50, 가난한테 50 나눠줬다고 칩시다. 아까 뭐 시골하면 10%한테 50까지 가고 90%가 나머지 50% 갖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건 GDP를 100에서 예를 들자면 110으로 늘리되 분배를 종전처럼 하면 55대 55를 해야 되겠죠. 부자 대 빈자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부자 53 여기 57 하든지 54, 56 하든 심지어 뭐 52, 58 해도 부자는 먹을 것도 있고 여유가 있음에 반해서 가난한 사람들 여유가 없으면 물론이려니와 먹을 것도 없으니 조금 차이를 두는 게 어떠냐. 부자들도 더 얻는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얻는 정도가 더 큰 것을 불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동반 성장의 정의가 앞에 있어요. 여기 5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앞서서 6페이지 한번 보세요. 6페이지 보면은 6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동반성장은 그 개념이 매우 넓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처음 화두가 됐지만 빈부 간, 부모 간, 지역 간, 수도권, 비수도권 간, 남녀 간, 국가 간, 세대 간 동반성장 등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은 지금 2015년에 없어졌지만 남북한 동반성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고 서울대학교 입시제도로 채택한 지역균형 선발되는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한 보내졌습니다. FTA는 물론 남북 동치는 아니지만 국가 간 동반성장의 한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잘 성장이 골고루 이루어지게 한다.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 되겠고 단기 성장책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기 정책도 모는 띄워지고 동반 성장을 위한 장기 정책은 사회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중학교 아까 스코필드 박사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중학교를 넣어주셨어요. 전 중2, 중3 입학시험을 대신 받은 건 아닙니다. 전 중학교 안 가고 취직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를 3년, 그분은 3년 이상을 안 도와주니까 3년 동안 등록금 다 내주시고 가끔 뭐 생활비도 주시고 그래서 졸업을 했고 대학 가서는 큰일 났다 이것도 앞으로 어떡하지 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 사정을 어떻게 하다니 제가 역시 오늘 찼어요. 너 가정교사 안 할래? 한다고 그래갖고 고1, 고2, 고3은 제가 입주제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가 그 중학교 때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영어로 하든 대체도 통하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래갖고 제 학년에 1명, 그 다음에 300 몇 명, 이제 후배 몇 명 해갖고 그 성경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일 가르치신 게 세 가지, 열심히 가르치신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정직해라. 정직이 가장 경제적인 생활 방법이다. 한번 거짓말을 해봐라. 그건 결국은
영어로 뭐라 커버업 또 거짓말 내가 그분 그대로 you will tell multiple lies 이게 얼마나 비경제적이냐 이런 말씀.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 특히 선한 어려운 사람한테는 비둘기의 자유로움으로 대하고 잘 모르겠어 우리 아파트 비둘기가 너무 괴롭히는데 자유로움으로 그다음에 그 강한 사람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강한 사람한테는 호랑이의 날카로움으로 대하라. 이런 것들이 다 제 생활에 나중에 영향을 미쳤어요. 1986년에 그 개헌 서명 성당에서 했잖아요. 이성규, 김영식 교수가 다 스콜피트 박사 생각이 나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력신장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제가 동반성장이 운동하는 거는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경제개발 5개년 제가 66학번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성장은 됐는데 소득 격차 등 각종 격차는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된 건지 한국의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 관심이 그분 좋아하는 표현 눈꼽만 수도 없어서 안타깝다. 근데 이 상황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도 계속 될지 모르니 너는 일생을 이런 것 각종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서 살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사회 혁신도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혁신까지 하시면은 그다음 좋고 요새는 제가 안 하러 다니는데 그다음에 남북 동반성장도 얘기하고 다닙니다만 제가 가고 다니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지금 김정은 저렇게 개판 치고 있는데 무슨 남북 경영 그래서 좀 빼자 그거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 7절 8절은 좀 읽어보시면 그냥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혁신 그리고 동반성장도 혁신의 조건과 방향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선상입니다. 제가 단순한 중요한 거는 공정하고 유연한 제도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 이거 먼저 끝내겠습니다. 그 제도 하나는 제가 2007년에 캠브리지 대학 가서 무슨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세미나의 제목은 한국, 인도, 중국에서의 R&D예요. 한국과 중국은 요새 중국이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한국과 중국은 연구 제목부터 위에서 다 내려온다. 정부에서 연구소 주고 연구소에서는 연구원한테 준다. 한국과 인도는 그러나 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중국하고 한국은 위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은 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 24페이지 더 나아가서 현재 한국의 하향식 관료 중심의 국가 연구 관리 시스템은 전문성보다는 객관성과 공정성만을 앞세워서 평가 만능주의를 낳았고 이로 인해서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거 다 동의하시죠? 그렇잖아요. 전부 이거 평가 잘하는 걸 목표지 좋은 걸 고르는 목표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자 중심의 상향식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혁신의 성과는 그에 투자한 사람이 가져가야 하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기술 탈취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관계는요. 그 납품할 때 불공정 거래 문제도 있지만 그 나머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껍질치기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기술 탈취입니다. 기술 탈취 아주 심합니다. 정말로 억울해하고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모든 걸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거 만들 사람 손들어요. 협력 중소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요. 이거 만들어 갖고 오세요. 설계도 갖고 오세요. 설계도 갖고 오면 놓고 가세요. 그리고 한 1, 2개월 후에 거기다 개치돼 갖고 대기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반성장위원장 회의는 다음날 기술 임치 제도를 만들자. 설계도를 전부 이리 갖고 와라. 그래서 기술 임치 박스를 뭐 1000개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우리 친구가 비즈니스 잘하는 친구가 너 역시 대학교에서 참 순진하구나. 그때 벌써 다 사진 찍어놨을 거야. 그거 아무런 소용없는 거야. 그랬는데 실제로 기술 탈취가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죠. 소송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은 심현장으로 가고 중소기업은 법무법인도 못 찾는다. 그런데도 2년 3년 끌고 중소기업이 이겼을 때 배상인가 보상을 많이 해주면 모르는데 2년 3년 끌고 2천만 원, 3천만 원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서울텔레콤의 김성수라는 회장이 대법원에 가서 이겼어요.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저 때문에 이기게 됐습니다. 2019년 4월에 청와대에서 무슨 경제원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미친 척하고 했죠. 뭐 내가 그래서 대기업 이름은 안 되겠다. 근데 중소기업의 서울텔레콤 그 회장은 김성수 이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다 했더니 그 다음 날 그냥 박영선 장관, 또 김상조 실장 뭐 전화 오고 그거 뭐 시효가 다 지난 건데 이제 말씀하는 게 누가 고쳐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좋아질까 봐 그런 거야. 근데 어떻게 운이 좋아갖고 15년 끈 재판을 이겼어요. 근데 그런 일은 그 후도 거의 또 없대요. 얼마나. 그러니까 기술 탈취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술 탈취를 당했을 때 그 재판 과정을 아주 뭐라고 공정하게 정말 만들어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준비가 들다 갖고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아무거나 질문하세요.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많이 좀 흘렀고요. 오늘 이제 주제는 동반선